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아들, 딸, 군인, 직장인,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조부모. 이름표는 달라졌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를 키우는 일과 다음을 키우는 일. 오늘 우리가 붙잡을 문장은 명심보감의 이 한 줄입니다. 지랑 막여독서 지오 막여교자. 가장 큰 즐거움은 독서만 한 것이 없고 가장 꼭 필요한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짧은 문장 속에 기쁨의 뿌리와 책무의 등뼈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우리 세대의 언어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고 장면과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말미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도 드리겠습니다. 퇴근하던 시절 저는 종종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문턱 냄새가 유난히 났고 겨울이면 유리문이 하얗게 설이 끼었습니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첫 문단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등불이 마음속에 켜집니다. 그 불빛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밖에서 보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덜 휘둘리고 같은 피로인데도 덜 예민합니다. 하루의 무게를 안쪽에서 지탱해주는 불빛이 생긴 것입니다. 독서는 이런 불빛을 꾸준히 모으는 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남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펼치고 내가 읽어야 켜지는 등불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는 스스로를 간서치라 불렀습니다. 책값이 없어 남의 책을 빌려 밤새 베꼈고 손끝이 굳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은 쓸데없는 고생이라 했지만 그는 책을 만지는 순간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받아 적던 필기, 밑줄, 페이지 모서리에 적어둔 작은 메모. 시간이 지나 문장을 다시 만나면 당시의 숨결이 함께 돌아옵니다. 간서치의 삶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의 바보가 되어 보았는가? 우리는 젊을 때 일의 바보였고 중년에는 가족의 바보였고 지금은 건강의 바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위에 책의 바보가 한 겹 더 얹히면 좋겠습니다. 일과 가족과 건강을 묶어주는 생각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요. 군복 주머니에 비좁게 들어가던 작은 시집,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덜컥덜컥 읽던 소책장, 은퇴 후 서재에서 천천히 읽는 역사서. 책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주는 일은 같았습니다. 힘이 빠진 날엔 위로를, 분노가 치밀던 날엔 거리를, 망설일 땐 한 발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책은 세상을 바꾸는 도끼가 아니라 먼저 나를 다루는 도구였습니다. 나를 낮추고 달래고 일으키는 도구. 그래서 독서는 지식의 장난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입니다. 영상과 알림에 길들여진 세상에서 책은 우리에게 느림의 리듬을 돌려줍니다. 첫째, 읽기 전에 숨을 고르는 시간. 둘째, 읽는 중간 멈추어 곱씹는 시간. 셋째, 덮은 뒤 조용히 여운이 퍼지는 시간. 이 세 시간이 합쳐져 깊이가 됩니다. 깊이는 쾌락과 다릅니다. 쾌락은 강하게 오고 빨리 사라지지만 깊이는 잔잔히 오고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원하는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오래가는 힘입니다. 그 힘의 원산지가 바로 독서의 느림입니다. 자식을 가르친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성적과 입시로 좁혀왔습니다. 그러나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교자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를 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송나라 명신 범중엄은 가난했지만 집안의 기둥을 배움의 습관으로 세웠습니다. 조선의 신사임당은 예술가였지만 붓을 들던 시간만큼이나 생활의 절도를 아이에게 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손, 종이를 고르는 눈, 말끝을 다듬는 숨. 그런 사소함이 아들의 사유와 기계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전할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삶의 문장입니다.
아이가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속으로 은조를 수 있는 짧고 단단한 문장. 돈보다 사람 서두르지 말고 책임지자. 눈앞의 이익보다 평생의 평판. 이것이 교자의 본뜻에 가깝습니다. 어느 집의 식탁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 쉬면 아무 말이 없어도 불안이 상 위를 덮습니다. 반대로 오늘 수고했다는 한마디와 함께 김이 피어오르는 국을 푸는 순간 안정이 가정의 공기처럼 퍼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표정과 리듬을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가 책을 펼치는 뒷모습,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앉히는 몸짓,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런 장면이 교과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자의 출발은 훈화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장면으로 굳어집니다. 장마가 길던 해 한 아버지가 비를 피해 서점에 들어갑니다. 우연히 집은 책은 하루 15분, 인생을 다시 배우다. 그날 이후 그는 퇴근 후 우산을 접고 서점에 들러 15분씩 서서 읽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잔소리 대신 질문을 하게 되었고 지적 대신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에서 오늘 뭘 느꼈어? 로 질문이 바뀌자 아이가 대답하는 단어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었습니다. 오늘도 15분. 독서의 작은 등불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와 함께 실패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실수 창피 후회를 작은 종이에 적어 상자에 넣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열어봅니다. 둘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창피했지만 사실 꽤 용기 있었어.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자료가 됩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 상자 덕분에 아이는 성적표의 숫자보다 배움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엄마는 잔소리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아이는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자의 핵심입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에게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불 세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 줄이느냐야. 사람 사이도 그래. 뜨거워질 때 살짝 낮추고 가는 상대 표정을 보면서 봐야 해. 아들은 또 아빠의 비유라며 웃었지만 몇 년 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팀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건 온도 조절과 표정 읽기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라면 비유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그의 손끝에 말끝에 배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상보다 생활 속 비유로 더 잘 배웁니다. 빵을 굽는 기다림, 낚시의 침묵, 산행의 페이스, 김장하는 협업. 생활에는 배움의 모델이 가득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독서법으로 균형을 설계하는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20분 분리, 곧 2층제입니다. 이는 휴대폰을 1층, 곧 연락 일정과 2층, 곧 영상 SNS로 구분하고 책을 펼친 20분 동안 2층을 닫습니다. 둘째, 메모의 기준입니다. 이는 정보 메모보다 감정 메모를 먼저. 왜 이 문장이 지금 내게 와닿는가? 를 적습니다. 그래야 책이 생활로 번역됩니다. 셋째, 음성종이 혼용입니다. 이는 눈이 피로한 날은 오디오북으로 듣고 다음 날 종이로 같은 부분을 다시 훑습니다. 귀로 들은 리듬이 눈으로 읽을 때 의미의 골조를 세워줍니다. 디지털을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 리듬을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어깨 집중의 컨디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조명과 의자입니다. 눈높이보다 살짝 위에서 내려오는 조명, 허리를 9만 100도로 세워주는 의자. 둘째, 15대 5 호흡입니다. 15분 읽고 5분 스트레칭. 목 어깨 손목을 5번씩 돌립니다. 셋째, 필사의 속도입니다. 하루 한 줄만 베껴 써도 충분합니다. 손끝의 속도에 생각이 맞춰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억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읽은 책은 지식이 아니라 기질을 바꿉니다. 성마름이 줄고 말끝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의 부족을 보는 눈이 느려집니다. 느린 눈은 관용을 낳습니다. 주말 아침 차 한 잔과 얇은 책 한 권. 각자 10분 읽고 10분 이야기합니다. 규칙은 하나, 비평보다 공감 먼저. 오늘 남은 한 문장을 돌아가며 말하고 왜 그 문장이 오늘의 나에게 닿았는지 짧게 나눕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면 문장 대신 단어 하나만 말하게 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책과 산책을 합니다. 도서관 근처를 함께 걷고 공원 벤치에서 서로의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걷기의 리듬과 낭독의 리듬이 겹치면 대화의 박자도 맞아집니다. 이 작은 의식이 가정의 문화를 만듭니다. 계절별 독서 선언을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봄 곧 시작입니다. 올해 나는 하루 15분을 나에게 선물한다. 새싹 같은 문장으로 마음의 토양을 푸게 합니다. 둘째, 여름 곧 집중입니다. 더위는 적이 아니라 정지 버튼. 멈추고 앉고 한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셋째, 가을 곧 수확입니다. 밑줄 그은 문장을 가족과 나눕니다. 이야기를 한 입씩 먹는 계절. 넷째, 겨울 곧 응시입니다. 조용한 밤에 천천히. 문장이 마음속 난로가 됩니다. 계절을 따라 읽으면 책과 삶이 서로 기억의 끈을 맺습니다. 오늘의 루틴으로 바로 시작하는 3가지입니다. 먼저 15분 독서입니다. 타이머를 켜고 딱 15분.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둘째, 식탁의 질문 한 줄로 오늘 마음에 남은 단어 하나. 셋째, 잠들기 전 필사 한 줄 내일 아침에 나에게 남기는 작은 인사. 이 3가지를 한 달만 지켜도 말투와 시선, 분노의 반응 속도가 바뀝니다. 타인은 잘 몰라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부의 등불이 커졌다는 걸.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시험 전날마다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넘어지면 어때? 내가 내 발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결과 때문에 내 편이 된 게 아니라 내 존재 때문에 내 편이다. 손자는 점수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점수는 흔들려도 자존감은 버티는 뼈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본 모습입니다. 존재를 먼저 확인해주는 말. 그 말이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는 울타리가 됩니다. 대화를 깊게 하는 1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든 말 한마디는? 둘, 오늘 배운 것 중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셋, 요즘 당신을 설레게 하는 건? 넷, 내가 오늘 사과해야 할 일은? 다섯, 오늘 읽은 문장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 하나는? 여섯, 실패를 다시 해도 똑같이 하겠는 이유는? 일곱, 지금 버리고 싶은 습관 하나는? 여덟, 배운 대로 못한 진짜 이유는 뭘까? 아홉,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어디가 조금 나아졌나? 열, 우리 집에 필요한 작은 의식 하나는? 11,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집안의 문장은? 12, 오늘의 한 문장. 순입니다.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창을 내는 도구입니다. 창이 생기면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통하면 마음이 썩지 않습니다. 고전은 박물관 유물처럼 유리장 속에 두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를 편견 없이 통과시킬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지랑 막여 독서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정신 노동에 대한 찬사입니다. 마음을 죗값에 쓰는 노동. 지오 막여 교자는 간섭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아이의 길을 내 욕망으로 대체하지 않고 옆에서 걸어주는 기술. 고전이 현재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존재의 품격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고 동시에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돌아보면 아이에게 화를 참지 못했던 날이 기억에 남고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표정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후반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책으로 나를 채우고 곧 지락을 말하고 생활로 다음을 일으키자는 지효를 말합니다. 오늘의 한 페이지가 내일의 한 장면이 되고 그 장면이 다음 세대의 기억의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남길 가장 큰 유산은 계좌 잔액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들입니다. 오늘의 긴 강연을 한 문장으로 돌려드립니다. 지락 막여독서 지효 막여교자. 나를 키우는 즐거움, 다음을 키우는 책모. 오늘 밤 책 한 권을 펼치고 식탁에 질문 한 줄을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내일의 나에게 필사 한 줄을 남겨보십시오. 작지만 정확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집에 오래가는 빛을 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책처럼 따뜻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